안녕하세요. 오늘 골관절염에 대해서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골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정형외과 선생님이시고 수술에 대한 디스커션은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술기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요. 또 수술의 결과, 그래서 수술 간의 비교 이런 경우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좀 탈피를 해서 우선 수술을 어느 때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어떤 환자가 수술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관절경 수술, 또 미들 에이지에서 중년에서 연골 재생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무릎의 3개의 컴파트먼트 중에서 1개의 컴파트먼트에 국한됐을 때 하는 수술법에 대해서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세한 수술의 술기라든지 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대개 병원에 왔을 때 수술을 얘기를 하는 경우는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거. 제 경우 같아서는 환자분들이 이 걷는 게 잘 안 된다. 걷는 거리가 자꾸 짧아지고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렵고 특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섰다 하기가 어렵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 또 무릎이 전에처럼 다 펴지지 않고 구부리는 것 제한된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없느냐 했을 때 또 이제 수술을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 주로 이제 의사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로 가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도에서 조금 딜레이를 시켜보자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서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시면 안 되고 또 자주 행하는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즉 엑스레이로 수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KL 그레이드 4. 이 그레이드가 높은 환자들이 오면 저절로 수술에 대해서 얘기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KL 그레이드 4가 레디올로지컬하게 이 심한 거는 단순히 OA의 시비어리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페인과 코릴레이션이 된다는 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술을 고려하는 대상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를 아쉽게도 자주 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마루스 얼라이먼트, 안짱다리죠. 마루스 얼라이먼트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전 국민의 한 30%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루스 얼라이먼트만 갖고 수술을 행하거나 또는 마루스 얼라이먼트가 OA를 프로그레스 하기 때문에 이거를 프리벤션 하는 목적으로 펴주자 하는 이런 레코멘드를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참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1,500만 명이 마루스 얼라이먼트를 갖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수술할 수는 없는 일이죠. 또 통증이 심하다는 것만 갖고 그 수술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레이의 시비어리티가 반드시 통증과 연관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에 의해서 또는 MRI에서 카틸리지 디그레데이션이 컴플리트하게 있는 경우를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환자를 대상으로 당신은 수술을 하세요, 수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전문 학회가 있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내놓고 있는 그런 전문 학회는 없습니다. 대개 컨서버티브로 트리트먼트를 해서 페인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한 12주를 한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대부분 여러 학회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지는 않지만
석 달 정도의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해서 페인이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되게 어떤 수술에는 어떤 인디케이션이 좋고 어떤 수술에는 인디케이션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얘기하는 것을 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에서 여러 환자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환자가 수술을 고려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이런 하이라키를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환자가 원하는 것은 통증에 감소하고 펑셔널 리미테이션을 좀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의사들은 지금까지 그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충분히 했는가? 뭐 대부분 안타깝게도 환자분들이 약을 먹는 거를 충분히 안 합니다. 또 자기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를 충분히 파악을 하거나 혹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서 대중적인 치료를 충분히 했는가? 충분히 했음에도 계속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분은 나쁠 것 같은 그런 근거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수술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수술에 의해서 반드시 합병증은 생깁니다. 합병증이 없는 그 수술이라는 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증보다는 베니핏이 이분한테 더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참 어려운 경우가 환자마다 수술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다 다릅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게 일단 다르죠. 나는 무조건 안 아프게만 해줬습니다.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조금은 아프지만 뭐 예를 들어 운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여행을 좀 잘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에 대한 환자분의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작은 수술 안 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작은 수술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난 조금 크든지 2번을 하더라도 완전히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그거에 맞춰서 이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쭉 반영을 해서 이분은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서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효과가 가장 상대적으로 좋은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대개 통증이 크고 또 그 통증이 커서 이 기능이라든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프로그레스를 계속 하는 리스크 팩터를 가졌는가 또는 수술에 따르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이분이 그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더 좋겠는가 이런 거를 전부 서메이션에서 생각을 해서 이러한 서메이션의 결과가 이 배가 밑으로 가라앉을수록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안정된다고 그러죠. 이런 리스크보다도 베네핏이 훨씬 더 많으면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술을 결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객관적인 잣대가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아쉽게도 수술을 결정하는데 환자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이 인디케이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이 가장 큰 요인인데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떠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해도 너무 아프다 하는 경우가 이 수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픈 거는 어떻게 좀 견딜만 한데 귀찮지만 견딜만은 한데 내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써봐도 특히 약을 먹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운동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 또는 가장 심한 경우는 쉴 때도 또는 잠잘 때도 페인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수술을 고려할 만한 통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펑셔널 리미테이션, 특히 미케니컬 심텀을 동반하는 펑셔널 리미테이션은 좋은 수술의 인디케이터가 됩니다. 대부분 럭킹이 있는 경우도 있고 LOM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점점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 제가 1강의, 2강의, 3강의를 통해서 쭉 그런 팩터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점점적으로 소실될 때 사실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회성으로 환자분들을 보고 짧은 시간에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레디얼한 로스라는 거를 생각하기가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인지를 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방법을 들이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환자분이랑 같이 생활하는 분들한테 이런 인스트럭션을 줘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테빌리티는 환자의 상태를 OA의 상태를 나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또 저는 뭐 3차 기관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들이 수술을 실패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술을 실패하면 거의 대부분 나빠집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수술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리스크 팩터들이 있는가? 이건 사실은 제가 1강의, 2강의, 3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4강의에서 종합을 해서 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못 들으신 분은 다시 그 강의를 좀 찾아서 들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연세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여자, 뚱뚱한 거. 이런 것이 사실은 제일 컨스티튜셔널하게 제일 나쁜 요인입니다. 그 이외에 날 때부터 보울레그 있다든지 메럴라인먼트가 있다든지 또는 이 랭스 디스크레펀시가 있는 거죠. 1cm가 길으면은 리스크가 이 2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드리셉스 펑션이 안 좋은 분들 있죠. 많은 폴리오마이라이티스 환자들이 이 코드리셉스나 햄스트링이 안 좋아서 OA를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어서 메니스커스 인저리가 있거나 인스테빌리티가 있으면 그 리스크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컨스티튜션한 리스크 팩터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1강의에서 제가 참 많이 강조를 드린 거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는 로우 그레이드의 인플라메이션을 배경으로 해서 로컬라이즈하게 조인트에서 여러 가지 팩터들, 미케니컬 팩터 또는 바이오케미컬 팩터들에 의해서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인플라메이션이 심해지는 것이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기본적인 패서피지올로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노바이티스가 계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는 아주 나쁜 이 리스크 팩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이퓨전이죠. 이퓨전은 그 자체로 이퓨전의 조인트에 프레셔를 올려서 다른 특히 시노비움 같은 스트럭처를 이스케믹 데미지를 줘서 파괴시키고 코드리세스 아트로피를 일으켜서 인스테빌리티가 있거나 또는 코드리스 어보이던스 게이트를 시켜서 또 나빠지는 그런 비셔 사이클을 만든다 하는 얘기를 이 강의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메로우 리전이 있는 경우는 다이렉트하게 카틸리지 리전이랑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이 서브콘드롤 본 플레이트나 또는 트라베큘라에 마이크로 크랙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앱노멀 힐링이 돼서 이 본들이 더 딱딱해지고 이 탄력이 더 없어지게 되면 이 위에 카틸리지가 더 많은 로드를 받기 때문에 또 더 카틸리지 나빠지게 되면 또 그것이 본을 더 나쁘게 하고 이런 비셔 사이클을 만드는 전형적인 이유가 본메로우 리전입니다. 그래서 본메로우 리전이 있는 것은 아주 나쁜 리스크 팩터입니다. 펑셔널 로스가 있는 그레듀얼한 펑셔널 로스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가를 참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워킹 스피드를 재는 겁니다. 이 리포트에서 이 연구에서 참 한 4년 동안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 환자를 펑셔널 이밸리에이션 했는데 accelerated osteoarthritis입니다. 또는 보통 그레듀얼하게 진행하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거를 뭐를 비교를 했냐면 본메로우 리전하고 이퓨전이 얼마나 차는가 하고 카틸리지가 얼마나 망가지는가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ccelerated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있는 그룹이 본메로우 리전도 3배 더 많고 이퓨전도 3.4배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환자들은 accelerated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있는 환자들은 워킹 스피드가 현저하게 그레듀얼하게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페이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킹 스피드를 재는 거 간단합니다. 20m 거리를 왔다 갔다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10m 거리를 4번을 왕복을 시켜서 재는 방법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추가해서 의자에서 일어난다거나
또는 계단을 올라가는 이 스피드를 잰다거나 이런 방법을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피드를 재는 방법은 비단 저희가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뿐만 아니라 다른 허스피탈리제이션을 시키거나 또는 모텔리티를 예측하거나 이런 데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환자들은 당연히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를 많이 프로그레스를 증가시키죠. 특히 바르스 스러스트가 있는 환자. 이 바르스 스러스트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요, 이렇게 웨이트 베어링이 했을 때 이 미드 스탠스에서 웨이트가 많이 걸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바르스가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다시 이 푸시업이나 이런 이 스윙 페이즈로 갈 때는 노멀 얼라인먼트를 회복하는 이런 것을 바르스 스러스트 또는 이게 걸었을 때 이러면은 다이내믹 바르스 스러스트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환자 보십시오. 왼쪽 무릎을 보면 이렇게 물론 평상시에 스태틱한 바르스 스러스트가 있지만 걸을 때 더 심해지는 다이나믹 바르스 스러스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페인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한 4배 정도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로 진행하는 것도 4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볼 때 이런 인스테빌리티가 있는지를 봐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인디케이션을 잘못 만들거나 또는 다른 잘못된 수술을 선택을 했을 때 환자들은 훨씬 더 수술 전보다 나빠지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가장 많은 경우가 아스트로스콥 데브리를 하거나 파샬 메인섹토미에서 환자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HTO와 같이 카티스템을 사용한 경우에 환자가 훨씬 더 나빠져 갖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이 예를 보시겠습니다. 48살 된 분인데 이 10년 동안 계속 아팠는데 5년 전에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4년 전에 HTO하고 카티스템 임플란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레이드 3 정도의 이 엑스레이 파인딩을 보였는데 MRI를 찍어보면 이 미디얼 컴파트먼트가 완전히 이로전돼 있고 메니스커스도 그렇고 이건 뭐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기가 어려운 경우인데 다행히 다른 컴파트먼트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미디얼 컴파트먼트만 웨어가 심한 웨어 내지는 본의 어트리션이 심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수술한 여러 가지 방법을 수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드밴스 스테이지 또는 파 어드밴스 스테이지에 저희가 수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스트로스콥으로 데브리 해주는 방법 또는 이제 그 카틸리지 없는 부분을 다시 리페어를 해주는 방법 또는 이제 HTO를 사용하거나 DFO를 하거나 유니 컴파트먼트 UKA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바이 컴파트먼트 다 모든 구획을 다 인볼브를 했을 때는 토탈리 아스로플라스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마 저희 서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 좀 제일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스트로스콥 서저리가 과연 유용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벌써 근 10년 가까이 데피니션이 내려졌습니다. 유용하지 않다. 다만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인디케이션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많은 페이퍼들이 있지만 이 페이퍼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바스를 수술을 안 한 것과 파셜 메니섹토미를 한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통증에서 별로 임프루브가 차이가 없습니다. 환자의 만족도입니다. 매우 만족하는 거, 만족하지 않는 거. 뭐 거의 똑같다는 게 2년 동안 환자를 팔로우업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환자, 특히 이제 호리존탈 테어를 어떻게 뭐를 하시는 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환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이 아주 유명한 이건 페이퍼입니다. NEJM에 2013년에 발표를 했죠. 과감하게 쉐임 오퍼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탈만 뚫은 거죠. 쉐임 오퍼레이션을 한 경우와 아스트로스콥 파샬 메니섹토미를 한 경우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쉐임 오퍼레이션 한 경우보다
절대로 좋은 점은 없다 하는 것이 거의 컨클루시브하게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연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7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스트로스코프로 데브리를 하는 경우, 또 파셜 매니섹토미 하는 경우, 또 여러 전문 학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경우, 이 보시는 것처럼 OA가 있는 경우에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매니섹토미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런 그 결론을 냈지만, 그래도 몇몇 학회에서 뭐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우는 OA 에비던스가 없거나 또는 미케니컬 심텀이 분명하거나 이랬을 때 데브리를 할 수 있고 파셜 매니섹토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잘 가려서 아스트로스코프 서저리를 하셔야 됩니다. 환자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합니다. 이게 수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시술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니까 하십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를 많이 저한테 전하고는 하시는데, 이런 인디케이션을 잘 정해서 수술을 환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 한번 보시죠. 57세 된 여자분인데 2년 전에 무릎이 아팠고 2차례에 걸쳐서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 환자는 2년 전에 사진을 보면 거의 이 노멀에 가까운 그런 엑스레이 파인딩입니다. 근데 MRI를 보면 미디얼 컴파트먼트에 여기 웨어가 좀 있죠. 여기도 보면 미디얼 컴파트먼트에 뒤에 카틸리지 시크니스가 이렇게 보이는데, 또 앞에도 조금 보이는데 이 부분 디스탈 1/3 있는 부분에 카틸리지 웨어가 많이 있고, 아마 여기에 디제너러티브 체인지가 있는 걸 태어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 관절경 수술을 했다고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파셜 매니섹토미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카틸리지 디제너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당연히 아픕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또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여기 마찬가지로 MRI를 또 찍어봤더니 그때보다 조금 더 카틸리지 웨어가 조금 더 심해지는 걸 볼 수 있고, 아마 이거를 또 태어라고 판단을 하고 수술을 했는지, 그때도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태어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렇게 또 파셜 매니섹토미를 어그레시브하게 진행을 했는데, 아래 위에 티비아 피머의 컴파트먼트에 카틸리지 리전이 현저한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는 계속 아파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KL 그레이드가 라테랄 뷰에서 보면은 그레이드 3로 어드밴스가 돼 있고요. MRI를 보면 이 본메로 리전도 이렇게 많이 생겼고, 메니스커스 익스트루전이 많이 심하고, 그래서 환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라테랄 컴파트먼트하고 파텔로페모랄 컴파트먼트는 인텍트했기 때문에 저는 유니 컴파트먼트 아스트로플라스티를 보니까 2달 전에, 2달 좀 못 됐네요,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트로스코프이 쉬운 수술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수술은 환자의 에이지와 그 다음에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수술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40세 이전의 젊은 나이에 국소적으로 카틸리지 리전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얼리 OA가 생긴 거, 또는 미들 에이지에서 조금 어드밴스된 OA가 싱글 컴파트먼트에 생기면은 이렇게 하이티비아 오세토미를 하거나 유니를 하거나 할 수도 있고, 60세 넘어서 훨씬 지나서 파 어드밴스된 그 OA가 생기면 토탈리를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얼리 OA가 50대 미들 에이지에 얼리 OA가 생겼을 때 과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카틸리지 리페어를 시도를 해야 되느냐,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메니스커스를 건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60세 이후가 넘었는데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는데 과연 이거를 이 토탈을 해야 되나 하는 경우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60세가 훨씬 지남에도 불구하고 카틸리지 지전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카틸리지 리페어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또 고민이 들 수 있고요. 더 시리어스한 경우는 이렇게 얼리 에이지 아주 30대 또는 40대 초반에 어드밴스 OA가 있을 때 이거 참 이런 환자를 만나면은 좀 막막합니다. 이런 환자 또는 이제 미들 에이지임에도 불구하고 OA가 아주 심했을 때 이런 환자도 토탈 리를 해야만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아마 왕왕 닥치실 텐데 그때 이제 슬기롭게 이것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들 에이지에서 카틸리지 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여러 군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메니스커스 리전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카틸리지 리전의 이 주위가 사실은 이렇게 샤프하게 컷오프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밋밋하게 이 경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리페어를 한다고 그래도 과연 이게 풀 시크니스로 리페어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고요. 대부분 또 OA가 진행이 돼서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만들어져서 리페어 자체가 안 되고 얼라인먼트가 좀 잘 안 좋은 경우도 많고 또 대신 ACL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들 에이지의 경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틸리지 리페어를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리페어를 한다면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본메로 리전 환자의 본메로에서 세포를 꺼내는 거죠. ACI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세포를 키우는 거죠. 스템셀도 마찬가지로 파라크라인 이펙터로 환자의 셀을 쓴다는 겁니다. 예? 환자의 아무리 무슨 어떤 방법을 쓰래도 엔도제너스하게 나오는 환자의 세포를 갖고 리페어를 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이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은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로우 그레이드의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플라메이션이 에이지에 따라서 생긴다 그래서 인플라메이징이라는 텀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라메이징 때문에 여러 메타볼릭 디지즈 혹은 튜머까지도 그 원인으로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플라메이션은 당연히 엔도제네스의 셀의 아나볼릭 액티비티를 떨어뜨리고 카타볼릭 액티비티를 증가시키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힐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거 상당히 복잡하지만 콘드로시네센스라는 게 생깁니다. 콘드로시네센스. 에이지에 따라서 콘드로사이트의 펑션이 변한다는 거죠. 많은 이런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향을 받아서 콘드로사이트가 더 이상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시네센트 시크리터리 피노타입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콘드로사이트는 대개 타입 2 콜라겐을 많이 분비를 하죠. 그런데 이 콘드로사이트는 시네센스에 빠지면은 타입 1 콜라겐을 분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이알린 카틸리지를 만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보통 환자의 세포를 이용을 할 때는 MSC,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MSC에도 좋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젊은 MSC가 있고 노인 MSC가 있습니다. 이 젊은 MSC는 좋은 포지티브한 그 리페어 커패시티를 갖고 있는데 이 노인 MSC는 오히려 증식과 분화도 더디지만은 그 파라크라인 이펙트나 이런 것들을 더 감소시키는 그런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페어에 방해가 되는 MSC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나이가 들음으로써 갖고 있는 내재성 세포의 이 불충분한 면을 좀 프레시한 셀을 줄기세포를 줌으로 해서 보완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티스템이 지금 요즘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커다란 홀을 뚫어서 여기서 세포를 분비하고 또 줄기세포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들어간 줄기세포는 임플란테이션 한 달 안에 전부 다 죽습니다.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엘로제닉한 스템셀은 임플란테이션 후에 거의 대부분 4주 이후에 사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카티스템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세포를 모빌리제이션해서 사용하는 것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의 전부인데요. 이 줄기세포를 준 그룹과 마이크로 프랙처 한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전부 89명을 비교를 했는데 에이지를 보면 대부분 50대와 60대입니다. 거의 뭐 반 이상이 50대와 60대 이후에 환자를 셀렉션을 해서 그 마이크로 프랙처랑 유효성을 비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이크로 프랙처 하기에는 적달치 않은, 저희도 뭐 다 서전으로서 60대, 50대인 환자한테 마이크로 프랙처를 권하는 이런 그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컨트롤 그룹의 선정이 잘못되고 에이지가 잘못됐다. 만약에 진짜 유효성을 보고 싶으면 40세 이전에, 40대 이전에 마이크로 프랙처의 유효성이 좋은 그런 그룹과 비교를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컨더리 세컨룩 아스트로스콥을 이용을 해서 직접 카틸리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ICR 그레이드 1, 2, 3에서 봤는데 실제로 여러분 경험에서도 아시다시피 ICRS 1, 2, 3를 육안적으로 이렇게 커팅을 하지 않는 한 육안적으로 구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밸리에이션 하는데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당연히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어스가 내재될 가능성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뭐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에이지드 퍼슨에서 마이크로 프랙처보다 유용성이 나은 치료법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퍼블리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전부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의 성능을 평가하는 건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린 거를 총칭해서 이 내부적인 세포를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본메로 스티뮬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이 오스테오콘드롤 그라프트 하는 거, 또 셀을 그라프트 임플란테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봐도 리페어 티슈가 얼마나 있느냐 보면 이런 정도, 또 필링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 이런 정도가 있고요. 물론 아직 엘로제닉한 스템셀에 대한 경우에서는 그런 페이퍼가 없고, 듀러빌리티가 얼마나가 되느냐에서는 지금 오토로거스 콘드로사이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이 한두 개의 페이퍼, 그 다음에 엘로제닉 이 오스티오 컨트롤 그래프트가 약간의 롱텀 팔로업이 돼 있는 것 말고는 다른 셀 세라피나 또는 뭐 엔도제너스 셀을 이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롱텀 팔로업을 한 데이터들이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와 비해서 메탈로 리서피싱 하는 거, 유니컴파트먼트 아스로플라스티는 미드텀 또 롱텀 리절트가 비교적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미드텀에서는 토탈리에 비해서 상당히 결과가 좋은 편이고요. 롱텀 아웃컴도 10년, 20년까지 해서 70%, 80% 또는 뭐 많게는 90% 정도 이런 그 얼리 레포트가 있고, 최근에 그 리포트에서는 카플란 메이어의 서바이버십을 보면은 0.9를 내외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어서 거의 토탈리와 준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큘러 카틸리지 디펙트를 리페어를 시도한 미들 에이지의 페이션트에서 리페어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전체적인 이 오버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 베이스드 세라피는
이피커시, 말하자면 카틀리지 서피스를 제대로 잘 이게 덮는 거죠. 그 다음에 서바이버십이 어떤가? 그렇게 서바이버십이 개런티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피커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링이 그렇게 개런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엘로제닉한 오스테오콘드롤 그라프트는 그래도 이피커시는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서바이버십이 셀 세라피보다는 현재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메탈 서피싱은 지금 있는 저희가 바이올로직 리서피싱보다는 이피커시 면에서 서바이버십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에이지에 따라서 이런 세라피를 결정을 할 때 셀 세라피는 역시 젊은 그룹에서 시도가 돼야 되고요. 이건 엘로제닉한 그 스템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스테오콘드랄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조금 더 에이지드 된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고 이 메탈 리서피싱이 아직까지는 바이올로직 리서피싱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솔리드한 에비던스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또 치료법이 개발이 되고 셀 세라피가 개발이 되고 있겠지만 또는 뭐 개발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클리니컬하게 비교를 할 때 컨벤셔널한 메소드하고 비교를 할 때 젊은 그룹과 또 미들 에이지한 그룹과 이펙티브한 컨벤셔널한 메소드와 비교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